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오늘 4월 2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조금 주춤했었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 하루 정도 앞섭니다. 미국 선물이 지금 약간 하락세로 접어들었고요. 한국 시장은 그에 따라 오늘 장 초반에는 조금 글쎄요, 보합 얹으려서 시작을 했지만 막판에 코스피가 좀 빠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이제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미국 시장, 선물 시장이 빠지면서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미국 밤에 미국 시장은 아마 오늘 한국 시장처럼 뭔가 똑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하루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꼭 지금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제가 낮에 실리콘2 탐방을 좀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제가 드릴 거고요. 덥더라고요.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상황인데 급하게 또 판교 쪽에 실리콘2를 갔다 왔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화장품 섹터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2포인트 하락한 약보합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필요서 AI 관련주, 그리고 CXL 관련주, 비만 치료제, 조선과 영화, 전선 전력기기, 면세점, 백화점, 음식료 등 상승 출발 보였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2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트럼프가 시장에 불을 붙였고, 베센트가 물을 거기에 뿌려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이 축소된 그런 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트럼프는 2-3주 안에 대중 관세 재조정 시사를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 145% 수준이 너무 높다면서 시장 기대감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에 상승폭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자, 전일 곧 관세 우려가 완화된다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방적 인하는 없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평가를 받았고요. 여기에 따라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 헤드라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네, 갑자기 베센트가 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베센트가 다소 좀 완화적인 입장이었고 트럼프가 막 사고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트럼프가 다소 좀 온건했고요. 베센트가 갑자기 또 사고치는 그런 식으로 서로 누구라 할 거 없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고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베센트가 어쨌든 곧 관세가 우려 완화된다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방적 인하가 없다면서 또다시 이상한 입장을 취하기는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아쉽게 끝난 부분이고 오늘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일 S&P 글로벌에서 집계한 미국의 제조업 PMI가 50.7로 예상치 50.1을 다 좀 상회했고요. 유로존 PMI도 487로 48.7로 예상치 47.4보다는 상회했지만 위안이 될 것은 맞습니다만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될 정도는 아니고 이제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 한 분기 정도 뒤에 뭔가를 봐야지 실질적으로 관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장에서 서비스업 지표는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생겼다.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스피는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호실적 발표 종목 세론 영향에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부재됐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장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괜찮았었고요. 그다음 LG에너텍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는데 오늘 빠졌죠.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 발표됐는데 또 빠졌습니다. 세론 뉴스가 엄청나게 심하게 오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현물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4월 10일 제외하고 3월 28일 이후에 전일 순매도입니다. 선물도 오전에는 기준에 1,900계약 정도 순매도가 외국인이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헬스케어, 자동차, 2차전지, 화학업종 하락세를 보였고요. 원전, 화장품, 음식료 업종 상승세를 보였고요. 내수 소비재 쪽 중심으로 좀 집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세계라든지 이런 종목들, 내수재, 내수 소비재 이런 쪽이 상당히 유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진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소한 경기 부양 관련된 부분에서 추가 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2조 원대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되면 15조 원대까지 좀 더 느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수 부양 쪽으로 역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국내 뭐 소비재, 유통 이런 쪽에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루 이틀 전에 제가 업황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쪽과 관련된 쪽을 봐야 된다. 내수 소비재 쪽 이슈가 시장의 추경 이슈 이후에는 시장의 아웃퍼폼을 하는 게 이런 쪽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상승업종 상승분을 반납하는 순환매가 역시 오늘 장에 나타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세론 뉴스가 아주 심하게 이야기됐고요. SK하이닉스가 1분기 영업이익 7조 4천억, 4분기 이은 역대 두 번째 분기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빠졌고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만 아쉬운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다만 원전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원전 세계의 흐름에 수주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민주당도 약간 탈원전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관세 우려에 최근 한국 선크림 사재기 미국에서 열풍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수출 관련된 쪽 이슈가 있으면서 화장품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웹툰 관련주는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한덕수 총리도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 조성과 K 컨텐츠 집중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5월 초에 총리 그만둘 것 같은데 또 이런 이상한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맥 관련주로서는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장남 트럼프 주니어 초청을 했다는 소식, 내주 방한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마트나 신세계 등 관련주도 역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한국 실적 관련해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KB금융이 24일 오늘이죠. 발표가 나오고 있고 25일은 기아와 삼성 SDI 그리고 미국은 24일 알파벳 등이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자, 코스닥은 미국발 호재 선반영된 가운데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시현됐습니다. 미국발 호재 선반영 그리고 1분기 한국 GDP 역성장의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부진했습니다. 자, HK이노엔이 신약 미국 3상 임상실험 성공의 상한가 갔고 여기에 따라 뭐 콜마 관련주들이 좀 주가들이 움직인 것도 있었고요. 인벤티지 랩은 먹는 비만약 효과 지속기간 연장에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정책 관련주 순환매 시현이 됐는데요. 웹툰 관련주가 미스터 블루 등을 포함한 웹툰 관련주 강세였고요. 다만 엑스페릭스 등의 필요서 AI주는 오전장에 주가도 상당히 좋았지만 오전장의 일부 종목은 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국내 증시가 오장 들면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도에 코스피 약보합권 들었고요. 한국의 1분기 GDP 역성장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시면 국내 총선에 대한 지출 관련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1% 감소가 나타났고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전년 동기 대비 0%, 전분기 대비 플러스 0.1% 증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성장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도 순매도가 현물이 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를 발표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컨센을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아쉬운 주가 흐름, 세론 매물이 출시됐다는 게 오늘 좀 아쉬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원전 발전 업종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 지속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 BHI, 한정기술 등 상승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건설 업종 오늘 괜찮았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영업이익 전년 대비 30% 증가하면서 1분기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고요. 건설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유입되면서 GS건설, 현대건설 등도 강세였습니다. 한편 GDP 성장률에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2%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오히려 중소건설사는 하락세를 보인 부분이 특징이었고요. 대형 건설사는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 강세였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대로 트럼프 주니어 방한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세계와 이마트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HD 현대미포와 컨테이너선 수주에 대해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등 현대조선 계열사 1분기 실적 호조 그리고 컨테이너선 수주 공시 등이 더해지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약세였습니다. 전일 테슬라 주가 상승세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었지만은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반락을 했고요. 중국의 나트륨 배터리 등 공개에 따른 기술 경쟁력 우려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2차 전지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뭐 등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업종 상승 탑3는 건설과 기계장비, 운송장비 부품이고요. 업종의 바텀 3는 제약과 운송창고, 전기전자 등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 관세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우호적인 결과가 도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결과가 좀 좋게 향후에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 우려가 컸던 낙폭 과대 섹터가 반등이 좀 클 것이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뭐 관세 우려에 지속 이탈 중인 외국인 자금 재유입에 주목을 하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외국인 지분율 낮아진 업종 반등도 기대된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협상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차피 신정부 들어서는 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지금 뭐 실무자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협정 체결하고 온다.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협상은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은 약간 불리한 입장입니다. 뭐 중국이 좀 움직이지도 않고 있고 트럼프가 오히려 마음이 쫄리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본보기가 필요하죠.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했다는 본보기가 필요한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그 본보기를 일본 또는 한국을 잡고 본보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최대한 거기에 시간을 너무 앞당겨서 뭐 공격적으로 어떤 뭐 협상을 막 할 필요는 없겠죠. 미국이 무슨 말하는지 듣고 와서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이게 국익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빠른 협상, 뭐 사인 이런 것들은 별로 국익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매크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자, 트럼프도 좀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올라왔는데 트럼프가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새벽에 이야기가 나온 게 트럼프가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에 대해서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등 관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시장도 반응을 했었습니다만, 트럼프가 불과 본인들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뭐 가능하다 이야기된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니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죠. 자,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지금 말하면 도대체 관세가 뭐 자동차하고 다른 섹터들 관세가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계산도 안 돼요. 뭐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상호 관세 있고 뭐 품목 관세 있고 뭐 개별 관세 따로 있고 뭐 이게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도대체 관세가 몇 퍼센트인지도 정말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 시간 만에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막 뒤집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 트럼프 말도 그렇고 베센트도 갑자기 말이 바뀌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밤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알 수가 없을 정도이죠. 자, 그래서 너무 몇 시간 만에 이랬다 저랬다 완전 뭐 그냥 전 뒤집듯이 막 말이 바뀌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방어 안 되죠. 무슨 말일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캐리온님께서 지금 나스닥 선물 빠지는 것도 뭐 이유가 있나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예, 트럼프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관련해서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게 지금 몇 시간 만에 뒤집힌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Make a deal. We don't make a deal with China. It's okay. 뭐 등등 하면서 관련된 부분은 not considering. 우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꾼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게 상황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인데, 이 재밌어요. 자, 노무라에 따르면 이 4월에 빅스가 급등한 시점이 이 공격적인 무역 조치들이 집중된 시기에 일치하고요. 그래서 역시나 빅스가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이후에는 녹색점으로 지금 보이는 시점에서 녹색점 보이시죠? 이 녹색점으로 보이는 표시된 여러 긴장 완화 관련된 조치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스가 급등할 때마다 말 바꾸고 계속 그랬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 스트레스에 전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빅스가 튈 때마다 뭐 말 바꾸고 그랬는데 별로 근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는 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나올 때마다 정책 불확실성만 더욱더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적으로 빅스가 튀어오르고 막 주가가 막 빠지면 또 말 바꾸고 그러다 좀 안정되면 또 급진전 이야기 나오고 또 빅스가 튀면은 주가 빠지면 또 말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뭐 정치를 하는 건지 정책을 하는 건지 국가 운영을 하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 근데 본인들은 그러죠. 다 계획된 전략이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계획된 전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계속 말을 바꾸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베센트가 앞에 나서는 거냐, 옛날처럼 나바로가 뭐 이렇게 뭐 뭔가 나서는 거냐 등등 포함해서 누가 입김이 세냐에 따라 막 말들이 바뀌고요. 또 베센트하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하고 또 막 쌍욕하면서 트럼프 하면서 욕하고 싸웠다는 얘기도 들리죠. 지금 백악관에서 서로 트럼프 면전에서 서로 막 싸웠다고 뭐 실패한 뭐 헤지펀드주의자야 하면서 뭐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또 뭐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욕하고 서로 면전에서 욕하면서 싸웠다는 이야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아무도 잘 모르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매크로 지표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등골 아빠님 초록색 입으셨으니까 내일 코스피가 빠진다고요? 그 마이너스 0.8% 빠진다. 뭐 그게 뭔가 법칙이 있습니까? 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 집에서 주는 대로 입었는데 빨간색 입어야 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한민국님께서 아까 제가 파전 뒤집듯이 말을 바꾼다 그러니까 파전에 막걸리가 땡기신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탈감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박 부장님 말 들으라 제발. 뭐 트럼프가 제 말 듣겠습니까? 네.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 본다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가만 안 놔두려고 그러겠죠? 자, 트럼프 이야기 별로 그렇게 고운 이야기 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저를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예, 제발 제 방송을 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별로 이야기를 하죠. 조선과 조선기자재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추가적인 뉴스가 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릴 거고요. 자, 각 조선사별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좋았죠. 근데 왜 조선주는 새로운 뉴스가 아닐까요? 네, 아까 하이닉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근데 조선사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자, 국내 조선사, 조선기자재 업체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HD 현대중공업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3조 8,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33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936%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도 2,842억 원 해서 893%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HD 현대미포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1,8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3%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68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순이익은 517억 원 정도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2,361% 급증을 했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HD 현대미포 뭐 등등 포함해서 아시아 소재 선사와 1,593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HD 현대미포가 공시를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5년 1분기 연간 매출액은 6조 7,7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8,59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6% 급증을 보였습니다. 순이익은 6,11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16% 급증했고요. HD 현대사모도 매출이나 영업이 각각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 나왔고 HD 현대마린엔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도 각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엔진주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고 동성화이텍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조선사 빼고 나면 최근에 뭐 리포트를 좀 분석해 보면 기자재 가운데에서는 지금 본행제 업체가 제일 실적단에서 좀 좋을 것이다, 긍정적일 것이다. 그 다음은 엔진주, 그 다음은 뭐 피팅 밸브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라고 최근에 리포트들이 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한번 참고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역시나 이제 조선이나 이런 쪽은 뭐 조선주는 일단 조선주는 비싸요. 밸류가 비쌉니다. 뭐 PBR 4배 이상 올라갔었고요. 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 과거에 한 2배에서 2.5배 정도 가면은 조선주가 피크를 봤었는데 지금 PBR 4배까지 올라갔었어요. 조정이 좀 나왔지만 다시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됐지만 과거 대비로서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종고점 돌파가 가능할까? 이 부분은 역시 퀘스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죠. 자, 다음 뉴스 좀 올려주시면 LNG선 18척 발주가 추가로 가능한 미국 프로젝트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커먼웰스 FARC로부터 환경 재승인 한 달 앞당길 것으로 요청이 되고 있고요. FARC 승인이 6월 말에 나오면 아마 7월에서 9월 내에 FID 발표가 가능한데 FID 발표가 나면은 LNG선 발주가 바로 가능한 상황에서 18척 LNG선 발주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LNG 프로젝트 특성상 한국 조선주가 일단 전량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것도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가 오고 있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다시 리바운딩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런 뉴스가 배경에 오늘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반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 관세 정책에도 국가별 경쟁력 유지 전망 등의 화장품 섹터가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독립 리서치 그로스 리서치에서도 화장품 전성기를 이끌었던 미국 시장에서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이 수입 국가별에 있어서 K뷰티 가격 경쟁력은 큰 저하가 없을 전망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기존에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된 리포트와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2기 정부 국가별 상하 관세율은 한국이 25%, 프랑스가 20%, 캐나다 25%, 이탈리아 20%, 멕시코 25%로 대부분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이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14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미 시장에서 중국 화장품이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세 이슈도 상관없고요. 그냥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관세 탓해서 뭐 중국보다 우리가 좋다.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점유율이 한국이 점유율이 1등입니다. 프랑스 제품보다 월등하게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뭐 중국 제품이 관세 때문에 우리가 뭐 훨씬 더 좋다. 이 이야기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가정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중국은 원래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화장품을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에 있어서 큰 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뭐 아직 K뷰티 수출력을 의심하기는 이르다 판단한다. 당연하고요. 2등 제품인 지금 프랑스 제품과 오히려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겠어요. 근데 프랑스나 우리가 관세가 한국은 25%, 프랑스는 20%이기 때문에 뭐 조금 관세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프랑스는 고가 제품들이 좀 많고 한국은 중저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역시 관세 부분에서 중저가 부분에 관세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비싼 것들 뭐 30만 원 하는 게 뭐 이렇게 올라가면 20% 올라가면 36만 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저가 제품들은 만 원, 2만 원, 3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만 원짜리 25% 오르도 12,500원이에요. 그 정도면 사람들 지출을 한다는 거죠. 만 원짜리 사고 얼굴이 예뻐지는데 만 원짜리는 2,000원 더 쓰죠. 근데 프랑스 제품 30만 원짜리 36만 원. 물론 이제 고가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수익원이 크기 때문에 뭐 크게 브랜드 상관없이 뭐 비싸더라도 산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수요는 아마 큰 고가 제품들은 수요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한국 K뷰티가 수출력이 충분히 우리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오히려 뭐 미국 현지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ODM사가 이런 상황 속에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것이다. 이건 당연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콜마 관련주라든지 제닉, APR, 제이준 코스메틱, 뭐 인그로드랩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 테마주들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 관련된 어제 주가가 좀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막판에 실리콘2 어제 주가 하락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 어제 이제 코멘트를 좀 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이 강세였죠.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수급, 그 다음에 섹터 순환매 영향 때문에 특히 어제 IT 업종 강세 때문에 수급이 좀 빠지면서 아마 그쪽으로 수급이 좀 넘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을 했었고, 펀더멘털적으로서는 4월 20일까지 수출이 조금 약세였던 것이 일부 영향이 있었다 이게 봤습니다. 특히 참고를 본다면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YOY로 봤을 때 전체는 플러스 5% 증가를 했고요. 미국이 마이너스 8% 조금 슬로우하게 감소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좀 어저께 실리콘2나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고요. 유럽은 플러스 2%, 기타는 플러스 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YTD 연간 수출 증가로 보면은 전체는 11% 증가했고요. 미국은 플러스 7%, 유럽은 플러스 52%, 기타가 플러스 42%입니다.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의 성장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미국은 7% 여전히 YTD로 봤을 때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역시 미국도 7%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역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실리콘2에 대해서는 25년이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동이 훨씬 더 커진 시장이다. 매출 볼륨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오늘 확인을 좀 해보니까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작년 24년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전체 매출 비중이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과 중동을 합친 이 매출 비중이 거의 똑같았어요. 미국과 유럽과 중동 합친 거. 그러면은 역시 올해는 유럽 쪽이 더 성장하고 중동이 또 성장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유럽과 중동의 합산 매출액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크다. 성장세도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1분기 성장세 전환했다. 그 다음에 사재기 등의 이슈로 올해 2분기 매출 점증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관세 이슈 때문에 사재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2분기 매출이 점증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4분기에 주가를 두드려 맞았던 실리콘2가 두드려 맞았던 것들이 아마 작년 같은 게 모크라 이슈가 생기면서 선 제품 관련된 부분들이 판매자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난 4분기에 실적단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발표가 되면서 실리콘2가 급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도 좀 아쉬웠는데 올해 1분기부터 정상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증권에서도 유럽과 중동 등으로 기회 요인이 확대된다고 봤고 25년 2분기가 조심스럽지만 최대 매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도 일단 하나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리콘2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실리콘2 탐방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오늘 확인을 이제 담당 IR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자, 2분기 최대 매출 예상한다는 하나증권의 이야기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위기는 좋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오늘 이제 지금 4월달 다 안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전체 최대 매출 예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IR 입장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분위기는 좋다는 건 명확하다는 거죠. 분위기는 좋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4분기 주가를 급락시켰던 모크라 이슈 때문에 선제품 판매 등 저하 때문에 미국 시장에 판매 관련된 피크아웃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QOQ로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면서 QOQ로 많이 올라왔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1분기는 어쨌든 굉장히 좋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중인데요. 기존에 미국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이 아마존 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온라인 비중과 오프라인 비중이 8대2로 이제 나갔습니다만 지금 올해부터는 7대3으로 오프라인 비중이 좀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2 쪽의 이야기는 오프라인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면 이익률이 훨씬 더 좋아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대2 정도의 수준에서 7대3 정도로 오프라인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세포라나 울타뷰티 쪽으로 지금 런칭을 하고 오프라인 쪽에 확장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타겟과 월마트도 시도를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 비중이 점점적으로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기준에 조선미녀가 이제 매출 비중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특정 브랜드가 굉장히 크다 보면 조선미녀와 같은 특정 브랜드가 몸집이 커지고 잘 나가니까 이제는 우리가 실리콘2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볼래라고 나설 수 있지 않느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조선미녀가 작년에 실리콘2를 통해서 조선미녀가 가져간 영업이익률이 40%라고 합니다. 이익률이.
엄청난 이야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조선민요가 40%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마케팅해서 아마존 런칭하겠다 나서기 시작하면 이익률이 10%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무슨 비용 해가지고 어떤 비용들이 막 엄청나게 달라붙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존 내에 어떤 비중, 어떤 수수료율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 보면 아마 조선민요가 직접적으로 아마존하고 만약에 한다고 보면 전체 매출 볼륨 관련해서 이익률이 10%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2를 이용하면은 이용률이 40%. 그게 왜냐? 마케팅 비용, 뭐 여러 가지 제반 비용들이 전부 다 실리콘2가 안 받는 거죠. 실리콘2를 통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면 조선민요 등과 같은 회사들은 그냥 실리콘2의 적정 마진을 받고 팔아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리콘2의 문제죠. 실리콘2의 재고고 실리콘2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업 외 비용, 뭐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수수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잘 나가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실리콘2로 그냥 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민요도 작년에 매출 볼륨이 가장 실리콘2에서 컸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알아서 독자로 해볼까라고 고민하다가 다시 실리콘2로 다시 돌아온 사례로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민요도 기본적으로 다시 실리콘2와 그대로 아마 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조선민요가 매출 1등을 하다가 실리콘2 내에서 비중이 1등 하다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이후에 작년 4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어떤 그 회사들이 메디큐브라든지 바이오던스, 티르, VT, 뭐 닥터 엘시아 이런 신규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보는 메디큐브나 바이오던스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실리콘2 내에 매출 뭐 1위, 2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선민요 밀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브랜드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그 1위 자리를 매출 볼륨 1위 자리를 계속 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브랜드의 스타 브랜드가 역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출 볼륨이 꺼지기가 좀 힘들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유럽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유럽 시장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중동 시장을 키우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그쪽 시장도 좋아지는데 유럽과 중동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실리콘2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OPM 마진율이 GPM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미국보다는. 그러니까 그쪽 시장의 볼륨이 커지면 마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의 합산 이 부분이 미국보다 커지는 올해가 원년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더 커지면 면서 마진율까지 회복되는 그런 구간으로 간다 이야기 되고요. 하반기에는 멕시코 쪽으로 자사 관련된 지사 사업을 멕시코 쪽으로 추가 집중을 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2에 대한 성장력에 대해서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실제 실리콘2 관련 가서 제가 탐방을 해보니까 이 회사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정도이고요. 여러분도 조금은 참고를 하셔서 투자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리콘2가 영업이익률이 23%가 피크였죠. 그래서 영업이익률 23%를 이제 언제 돌파할 것인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오히려 23% 영업이익률을 돌파하는 시점, 그게 나온다면 주가가 한 번 더 폭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오늘 탐방 갔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은 소매 유통 이야기입니다. 밸류에이션 회복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굿모닝께서 박근영 부장님 시간을 따로 떼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볼 때 아쉬움이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이게 아마 3프로TV 원래 플랫폼에 보셔서 그렇고요. 3프로머니라는 다른 이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는 제 것만 떼서 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3프로머니 아마 그쪽 플랫폼을 거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3프로 본 채널이 260만 넘죠. 근데 3프로 머니가 만 몇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구독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오셔야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것만 따로 떼서 5시간짜리 못 보잖아요. 제 것만 따로 떼서 45분짜리, 50분짜리를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 섹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역시 오늘도 이야기 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유통, 소비재, 이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좀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은 유통 섹터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모든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산율 회복이 이어지는 중이고, 출산율의 반등이 유통 섹터에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산율이 23년에 0.72명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조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0.82명 정도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혼인 건수가 12개월째 YY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들 하십시오. 제발 그냥 연애만 하지 마시고 결혼들 하세요. 결혼하셔서 자녀도 놓으시고 그 행복을 느끼시면 좋습니다. 물론 뭐 연로족도 계시고 뭐 여러 종목 여러 이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역시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그러면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루고 그런 것도 행복이 있고 저도 첫째 놓고 둘째를 13년 터울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키우면서 행복이 있습니다. 예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더군다나 출산율 회복이나 뭐 이런 출산율 반등, 혼인 건수의 증가세 이것 때문에 유통 섹터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최근에 이 추경 예산 이런 것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12조 원 이상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혹시 대선에 뭐 이게 성공을 한다면 대선에 이긴다면 아마 15조 원까지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수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주 관련해서는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어떤 어닝이 조금 부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 쪽에 아마 좀 집중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수주의 어떤 반등, 긍정적인 반등도 이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매 산업의 주된 시장이 유통기업인데 출산율의 하락이 밸류에이션 하락의 요인이었고 올해 섹터의 주가가 반등하긴 했지만 10년을 놓고 보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우향을 했는데 출산율의 회복이 이어지면서 뭐 밸류에이션의 레이팅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투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TMF 사태 이후로 소매산업 내 경쟁 완화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이마트가 공동 매입 관련된 진행하기 전임에도 24년 하반기 할인점의 GPM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도 48bp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GPM이 마진율이죠. 그 온라인 산업 성장률 둔화와 함께 TMF 사태 그리고 쿠팡의 전략 변화 등에 따라서 산업 내 경쟁이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뭐 이마트나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 등 소매유통 테마가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경 이슈가 아무래도 조금 더 소매 유통, 국내 유통업체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다음 관련해서는 통신장비 쪽입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통신장비,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통신장비 관련된 그 리포트를 인덱스 리포트를 쓰는 곳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나증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침이 몇 년 동안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한참 좋았다가 통신장비 쪽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퍼포먼스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침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증권에서 또다시 계속적으로 커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은 통신장비 산업에 대해서 올해 25년 말 빅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장문의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25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상대적 수혜가 큰 국내에서 25년 가을에 주파수 경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 자료를 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4GHz 대역 폭이 220MHz로 적지 않아서 낙찰 시에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국내에서는 5G 추가 주파수 할당에 회의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사업자 주파수 포기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5년 3.7GHz 5G 추가 주파수 할당 가능성이 높고요. 26년 국내에서 기회가 올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경매 일정을 감안한다면 25년 4분기부터 국내 통신장비 업체들의 실적 호전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빅사이클 가능성까지 점쳐지는데 특히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국내 시장 개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6 투자 개시가 예상되는 28년 말에나 국내외 통신사 네트워크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건 뭐 시장에서 좀 글쎄요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부는 또 그렇지 않다.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사용 주파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속도 향상 없이는 통신 요금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규제 상황 그리고 투자 규모 측면에서 6 캐펙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부정적이고 차라리 26년 그리고 2029년에 신규 주파수 그리고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2030년까지는 요금을 2번 올리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라고 될 수 있다라고 리포팅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AI와 양자 암호가 5G, 6G 성장을 이끌 것이고 미국 중심으로 오픈넷 확산이 예상된다고 언급하면서 24년 국내 총 트래픽이 5% 성장하는데 그쳤고 통신사 매출 성장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상황인데 결국 신규 주파수 투자를 통한 속도 향상 더불어서 AI와 양자암호 통신 탑재를 통한 요금제 개편과 업셀링 시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상당히 부침이 심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주기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인덱스 자료를 내시고 계신데요. 좀 좋은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통신 장비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아직은 불신이 좀 높죠. 아직까지는 조금은 불신이 좀 높은데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는 이 종목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분석 자료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살펴보시기를 또 권고드립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 통신장비 업종 커버리지 4개 분기별 영업이익 합계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추정하신 거고요. 관련 종목은 RFHIC, 솔리드, 이노와이리스, 그리고 KMW 이렇게 4종목에 대해서 커버리지 합산 4종목의 영업이익 합계 전망인데 1, 2분기 이후에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으로 추정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지금 한 5-6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인벤티지 랩이 먹는 비만약 효과 지속기간 연장과 한국 노보 노디스크 청소년 투여 허가 신청 소식 등의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은 기존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적용해서 기존 치료제 짧은 약물 유지기간 약 1일 미만 대비 7일이라는 안정적인 약동학적 프로파일을 비글 모델에서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복용 기간을 넘어서서 비만약의 핵심인 약물 흡수율에서도 글로벌 빅파마 대비 우승을 입증했다라고 알려지면서 경구 흡수율은 24% 이상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70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편 한국의 노보 노디스크 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고비의 12세 이상 청소년 투여 적응증 허가를 신청했다고 알려지면서 오늘 관련된 비만 치료제가 올라왔고요. 더군다나 HK이온웨인 같은 경우는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 미국 임상 3상 성공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면서 장중에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시장 진입 본격화 소식 등의 CXL 시장 확대 기대감 지속되면서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CXL 관련 이야기는 예전에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요. 시장조사업체 요래 따르면 글로벌 CXL 시장 규모는 23년 1,400만 달러에서 약 203억이죠. 28년 160억 달러 약 23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봤고요. 메모리 반도체 업계 넘버 3인 마이크론도 23년 CXL 2.0 기반 메모리 확장 모듈을 내놓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따라잡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업계들이 지금 CXL 관련된 부분들을 25년 올해 말 26년 내년 정도에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2025년부터 2030년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으며 웹툰과 영상 컨텐츠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웹툰 관련 컨텐츠 산업 관련된 성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마군으로 웹툰 관련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기다리 스튜디오, 대우 미디어 등등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가 스레드의 광고 본격 도입 소식 속에 일부 광고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자, 메타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의 자사의 소셜미디어 스레드 광고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커버그 메타 CEO가 지난 1월 스레드가 매일 10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억 2천만 명을 넘는다면서 스레드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선도적인 토론 플랫폼으로 계속 성장할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용자 수는 10억 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광고 관련주가 오늘 반응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스레드 안 쓰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스레드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국내 진단업체 제품 연구개발 역량 입증 소식 등의 진단키트 주가 상승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히 시젠이 세계 최초로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진단 시스템 크레카를 개발했고 오는 7월 미국의 진단검사의학회에 크레카의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 진단 분야에서 자사가 개발한 진스웰 BTC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품인 미국의 지노믹 헬스의 온코타입 DX보다 예측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또 확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 시즌에 대해서 1분기 호흡기 진단에 어떤 비수경에도 불구하고 비코로나 진단 시약을 바탕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리포트가 내면서 시즌도 장중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확충 소식 등의 일부 지능형 인공지능 관련된 AI 관련주들이 일부 반응을 했다 정도까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날씨가 좋을 겁니다. 시장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 see you.